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간밤 증시에 큰 영향을 줄 두 가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4월 물가지표. 3월보다는 낮았는데 시장 전망치를 웃돕니다. 뉴욕 증시는 이 결과를 물가의 열기가 식지 않았다로 읽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개별 종목의 100억 원 미만 보유자는 주식 양도세 물리지 않고 상장사가 흡수합병되면 소액주주도 주식 매수 청구권 주기로 했습니다. 또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상장사 임원에 대한 주식 매도 사전 공시제도 역시 도입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미 잠시 후 브리핑에서 더 알려드릴게요. 5월 12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저도 어제 자정까지 이 소식 기다리다가 늦게 잤는데 간밤 미국의 4월 물가지표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8.1이었는데 8.3.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어제 뉴욕 증시의 결과겠죠.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또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한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중에 공약이었는데 시점이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SK 계열사인 원스토어는 상장 계획을 접기로 했고요. 서울시는 전월세가 만료되는 저소득층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소식들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오늘 증시 가서 할 얘기 많겠죠?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IT발전소에서는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 이거 테마주로 뜨기도 했거든요. 서학개미들이 큰 관심을 모은 그런 주식인데 대체 양자 컴퓨터가 뭐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분들 솔직히 많죠. 이게 뭐고 투자 전망은 어떤지 오늘 자세히 알아볼게요. 예술발전소도 활짝 열리는 날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예술가의 작품 활동에 가족들, 연인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실제로 걸출한 예술가들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짚어볼게요.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 기자님, 오늘부터 1일이네요. 네, 오늘 첫 출연인데요. 앞으로 좀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간밤에 미국의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일단 숫자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숫자가 8.3%로 나왔는데요. 3월에 8.5%에서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지기는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인데요. 이 당초 시장 예상치가 8.1%이니 예상치보다 소폭 높기는 합니다. 네, 시장에서는 앞서 이 3월에 정점을 쳤다. 그래서 이후에 피크 아웃일 거다라고 봤었는데요. 다행히 예상을 아주 비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최소한 물가 정점론이 힘을 받는다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이 자이언트 스텝 불확실성 혹은 이 공포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물가 걱정이 제일 크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물가 얘기를 제일 먼저 했죠?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해서 이 제일 문제가 물가이고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을 교체한다고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물가 상승 우려감을 나타냈는데요. 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높은 만큼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 시장에서도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이제 한 템포 쉬어가는 분위기긴 한데요. 이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이죠.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채 3년물 금리가 이 전거래일보다 0.118% 포인트 내린 2.91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3년물 금리가 2%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달 29일 이후 7거래일 만에 처음입니다. 네, 이 채권 시장은 그간 이 미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긴축 그리고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연초부터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특히 정부가 이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극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 시중에 국채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또 이것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채권 시장이 약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동안 좀 어렵다 했던 국제시장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오늘 네. 증시 이런 것도 두루두루 반영이 좀 되겠죠. 네. 자, 개미 투자자들이 반기일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된다라고 하는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줄여서 반가워할 테고 연말에 왜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면 이게 주가에 반영이 돼서 일반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계획이 완전히 좀 바뀌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이 정부가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이 대통령실에 전달했는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내년부터 이 5천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서 매기기로 예정돼 있던 이 양도소득세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보유자에게는 이 양도세가 대신 부과가 되는데요.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이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의 이렇게 보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사실상 폐지라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부터 이 개인 투자자들 지원을 위해서 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고 일정 수준의 증권 거래세는 유지하겠다고 주장을 해온 거죠. 또 같이 이제 전달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제 정부는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개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되갚는 방식의 투자잖아요. 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던 기관과 이 개인 투자자의 주식 담보 비율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또 이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이제 일정 기간 공매도를 강제로 제한을 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밖에 이 상장사 임원이 주식을 매도해서 이른바 먹튀하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회에 들르지 않고 시행령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법 개정 사항입니까? 네, 문제가 이 모두 법 개정이라는 사안 때문인데요. 특히 이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제 원래 본 시행일이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 백지화하려면은 연내 합의로 개정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로 국회에서 논의가 좀 필요할 사안 같은데 자, 부동산 시장으로 가볼까요? 서초, 강남, 용산 이쪽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또 완전히 차갑게 경기가 식었다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사실상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요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했었는데 일정이 좀 미뤄지는 모양이에요. 네, 좀 일부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이 정부가 재건축 공급의 걸림돌로 꼽혔던 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거라는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부 문건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문건은 4월에 작성된 중간 보고서로 최종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은 이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재초안이라고 불리는 이 재건축 분담금과 함께 정부에서 개선 의지를 밝혀온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은 이 국회 법 개정 없이도 행정부 자체만으로도 할 수 있어서 개선 기대감이 높았던 사안인데요. 이를 미룬 겁니다. 그렇군요. 안전진단이 사실 재건축 사업에서 첫 번째 관문인데 네. 관련해서 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의도의 초고층 재건축 계획 이런 게 지난주에 나왔었거든요. 자, 증시로 가볼까요? SK 쉴더스가 올해 상장하려다가 계획을 접는다 전해드렸는데 같은 SK의 계열사지만 원스토어는 우리는 계획대로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바뀐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더 보면 요즘에 상장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은 듯한데요. 이 원스토어도 지난 9일부터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저조한 기록을 내자 결국 어제죠. 상장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11일 오전까지만 해도 공모가를 낮춰서 다시 도전을 하겠다 이런 뉘앙스도 있었는데 결국 포기를 한 겁니다. 업계에서는 네. 원스토어가 원래 상장을 강행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여 기간 대부분 이 공모가 하단 또는 하단을 밑도는 가격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공모가가 희망 밴드보다 낮은 2만 5천 원이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이제 사전 예측에서 흥행에 실패하다 보니까 결국 상장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이 수요 예측 기간에 국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요. 이게 때를 맞춰서 한다는 것도 참 여러 가지 운도 따라야 하고 작년하고는 사뭇 다른 시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 세입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볼 게 8월에 임대차법 시행 2주년을 맞게 된다. 요 사실일 텐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쓰셨던 분들이 이제 시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지원책을 마련한다고요? 네,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전세 계약갱신이 끝난 이 저소득층에게 대출 이자를 최대 3%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는 오늘 8월이면 이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 전세난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나선 겁니다. 대상은 임대차법 시행 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 올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에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이 되겠고요. 이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으로 이 안에서 연 3%대까지 이자를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리는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이 되고요.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인 부담은 최소금리 1% 이상으로 하는데요. 지원 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가령 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가량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해외 증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손실 위험이 더 커진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가연계증권 ELS 얘기인데요. 이 주가연계증권은 말 그대로 이 주가를 기준으로 구조를 설계한 금융투자 상품인데요. 기초자산의 주가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이 원금과 더불어서 수익률을 얹어서 조기 상환해 주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3년 만기인 지수형 ELS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이 6개월 단위로 돌아오는 이 조기 상환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평가해서 조기 상환되도록 설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국내 증권사들은 특히 국내보다 변동성이 높은 이 해외 지수들을 편입을 해서 상품 수익률을 좀 높여왔는데요. 해외 증시가 출렁이면서 관련 ELS 상품도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네, 특히 국내 지수형 ELS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수는 이 S&P 500과 유로스톡스 그리고 홍콩 H지수 등이 있는데요. 이 지수들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ELS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높아진 겁니다. ELS 조기 상환을 뒤로 미룬다. 관련해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게 손해보는 구간에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낙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구간에 들어간 그런 ELS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수익률 요거 확인해 보시기 겁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상황을 좀 보시자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요. 오늘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와 함께한 첫날이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된 상황이지만 밖에서 마스크 벗고 또 실내에서는 아직까지 써야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 방역 수칙 마지막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좀 무서웠어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정말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지 않았나라는 좀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이후 잠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 중반으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점점 증폭됨에 따라 끝내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에너지나 유틸리티 이쪽 이른바 경기 방어 성격에 대한 업종들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IT,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등 경기와 민감 대주들 또 테크와 관련된 업종들은 모두 다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그 코인 시장 간밤 지켜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암호화폐 그 코인 중 하나의 루나 코인이 하루 만에 90% 넘게 붕괴를 하면서 전반적인 코인들의 폭락세가 연출했다는 점도 어제 간밤 미국 성장주와 기술주들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밤 뉴욕 증시가 장 초반에는 어쨌든 3월보다 물가가 내려가는 것 같네라는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시장이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숫자 자체는 내려온 게 맞아요. 그래서 4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8.3%로 3월달 8.5%에 비해서는 내려왔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불편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단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숫자 자체가 살짝 높게 나왔다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 주거비 또 항공료를 포함한 서비스 품목 관련 물가가 지금 리오프닝, 경제 재개 수요와 맞물리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좀 불편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 보자면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사태나 혹은 공급난 같은 이러한 요인들에서 기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불가피하구나라는 불안감들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약간 불가피하지만 저희 투자자들도 인플레이션 지표를 후행적으로 확인해 나가면서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시장 신뢰를 잃어버렸던 연준이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증시 반등의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5월 달에 예정된 파월 의장의 연설을 포함해서 다음 달 6월 15일 FOMC까지 변동성 확대는 감내해야 되는 국면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주요국 증시들의 폭락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를 넘어설 정도로 급격하게 이루어진 만큼 여기서 과연 정말 더 빠질까라고 보면은 저는 그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계획을 접는 회사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증시 상황이 참 만만치가 않구나 느낄 수가 있거든요. 원스토어가 결국은 상장 계획을 접었고 국내에서 골판지 1위 업체 테림페이퍼 이 택배가 잘 나가면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했었는데 이 회사도 상장을 접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증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예, 일단 잘 지적해 주셨는데 증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서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직도 업황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연봉을 잘 받고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식 시장도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상장하는 게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전반적인 기업 공개, IPO 시장의 투자 심리도 얼어붙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기업들도 좀 더 신중히 상황을 지켜보자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IPO들이 줄줄이 철회된다는 거는 주식시장 전반적인 물량 공급세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조금 나름의 제가 그냥 행복회로를 돌려서 해석해 보자면은 그동안 뜨거울 대로 뜨거워서 고평가 우려가 있었던 주식시장 분위기가
이제 점차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시장 상황을 참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나요? 네, 그 코스피가 지금 1.0%대, 코스닥의 1.9%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증시 빠진 거에 비해서는 나름 선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코스피는 계속해서 내려왔다라는 점의 측면에서 여전히 좀 부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제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게 제가 봤을 때 LG생활건강인 것 같아요. 현재 주가가 12%대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장 마감 후 발표한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부진했다. 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그 판매가 너무 부진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짐에 따라 이 기업의 주가의 폭락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LG생활건강 하면 화장품 만드는 회사잖아요. 뭐 다양하게 네. 만듭니다만 아모레나 그 동종의 다른 회사들은 그래도 견고한 것 같은데 1분기 네. 실적이 좀 나빴다고 해서 향후 전망까지 어둡다.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갈수록 좀 냉정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싸니까 사자라는 심리보다는 이제 바닥 확인하고 올라오는 거 보고 들어가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러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의 변화가 이렇게 LG생활건강을 포함한 일부 기업들의 주가 하락세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정말 돌다리도 이 두드려보고 건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때그때 이른바 테마를 형성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유행하는 말, 유행어 정도 될까요? 한때 메타버스, NFT 이런 말들이 그랬고요. 이제는 모두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벤처기업도 2000년대 초반에는 유행어 중 하나였죠. 최근 들어서는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외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라는 말이 그렇게 회자가 된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요? 이거 정말 전공자 아니면은 실생활에서 쓸 일이 없는 단어인데 관련된 미국 상장 종목이 작년 말에 한 달 만에 주가가 4배 이상 올랐다가 빠지면서 투자주의보가 켜지기도 했거든요. 테마 종목에 거품이 빠졌다. 꼭 그래서만은 아니고 양자 컴퓨터라는 미래 산업을 두고 여러 가지 전망이 좀 엇갈리는 모양입니다. 향후 산업으로서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유튜브 채널 서학개미 구조대의 대장님 그리고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일단 양자 컴퓨터가 뭐예요? 이거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을걸요?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본적인 개념상으로는 우리가 컴퓨터는 비트라고 해서 0과 1로 구성돼 있어 디지털하면 0과 1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진법. 그래서 네. 0, 1, 0, 1을 둘 중에 하나의 상태거든요. 0의 상태냐, 1의 상태냐. 그런데 이제 큐비트라고 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영어로는 퀀텀이니까 그 큐를 따서 비트 앞에 큐를 붙여서 큐비트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0과 1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뭔가 우선은 좀 신비스럽고 여러 가지 이제 양자 물리학적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양자 물리학 영화 제목인데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보통 비교를 하면 네. 지금 현존하는 슈퍼컴퓨터가 수백 년이 걸려서 할 수 있는 계산을 대단히 몇 초 만에 양자 컴퓨터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컴퓨터다. 굉장한 거죠. 네. 쉽게 생각하시면 과거에 우리 여기 청취자분들 중에서 주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그 쓸데없이 주판하고 제가 지금 기억을 쓰시는 하고 있네요. 스마트폰보다도 더욱더 큰 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세상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상상이 가능한 거죠. 심지어는 타임머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지금까지의 질서가 다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한 수백 마리가 수천 마리가 저한테 네. 쏟아지는 거죠. 이러한 상상까지도 가다 보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각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연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암호를 푸는 거는 정말 많은 수의 조합을 가지고 다 해보면서 네. 암호를 풀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산 속도가 빨라버리니
웬만한 심지어는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도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니 모든 암호가 풀린다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그럼 우리의 예를 들면 핵미사일 암호가 풀리는 거야?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도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겠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러시아의 핵무기를 해치할 수 있어? 중국 핵무기를 해치할 수 있을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각국 정부에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가 간의 투자들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그다음에 뭐 러시아, 뭐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이런 식으로 국가 간의 양자 컴퓨터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통신과 보안 쪽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양자 컴퓨터가 이제 양자 역학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물질을 감지하는 데 대단히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DNA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빠르게 해석할 수 있고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은 빠르게 그 DNA 구조를 네. 연산할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물질이 저것이 예를 들면 니켈이다. 니켈 요즘 귀한데 저기 네. 진짜 진짜 니켈이 묻어 있는지를 사진 몇 개와 물질 몇 개만 뽑아봐도 아 이건 니켈이야 진짜로 여기에 얼마 정도의 매장량이 있어. 이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천연자원 탐사에도 양자 컴퓨터 기술들이 많이 쓰일 수 있어서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대단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는 뭐 한국 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아이온큐 이런 부분은 또 IPO에도 성공을 했고 여기 네. CTO가 또 한국인이시죠. 이러다 보니까 대단히 큰 관심들이 있고요. 이것이 미래 산업의 되게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해서 큰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 뭐 SK 뭐 이런 데서 다들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양자 컴퓨터에다가 R&D 차원에서 큰 투자를 하고 있고 대형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도 R&D 차원에서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 이 기업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뭐지? 양자 컴퓨터 배워야 될 것 같아. 요즘 양자 컴퓨터 전공하시는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느라고 너무 바빠서 학교 수업도 못할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양자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한국의 지금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이후에 찾아온 네. 또 다른 강의의 열풍들이 또 양자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그 양자 컴퓨터 열풍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 주변에는 그거 배우려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없는데 투자는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일부 보도에 따라서는 한국 분들이 갖고 있는 서학개미 분들이 네 번째로 많이 투자하는 것이 이 아이온큐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관련된 IPO한 미국의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열망도 많고요. 그리고 네. 또 한국에 이미 언론에서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양자 테마주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 테마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SK가 한 기업이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그럼 이것도 테마주에 들어가요. 뭐 이러한 그냥 투자만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근거는 이번 22년 3월 28일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대단히 네. 저명한 과학 전문지죠. 여기에서 메릴랜드 물리학과 교수인 쉔카데시 샤르마라는 분이 쓴 글이 있어요. 이 글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분이 쓴 핵심은 뭐냐면 제목도 그건데 퀀텀 컴퓨팅이 이 거품이 껴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실제로 물리학자고 1980년부터 이 메릴랜드 대학 교수였고 논문도 840개나 쓰시고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이쪽 전문가인데 자기가 볼 때는 이것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상황일 수도 있다. 지금 제트기가 예를 들면은 제트기고 이런 것들이 양자 컴퓨터라면 지금 우리는 이제 걸음마 단계의 라이트 형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따져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간이 비행할 수 있는 걸 그림을 그렸을 때일 네.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트랜지스터 정도가 이제 막 1930년대 40년대 개발됐는데 스마트폰 아이폰 13이 나왔던 시대를 생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연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마치 양자 컴퓨터가 내일 아침에 제가 일어났더니 그 세상이 온 것처럼 카프카의 변신에 나왔던 것처럼 사람이 벌레로 변하는 것처럼 갑자기 양자 컴퓨터가 빠방 나타나는 네.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나 지적한 게 뭐냐면 이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가 있다. 뭐냐면 국가의 R&D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감사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도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 양자 컴퓨팅은 한 번도 구현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네. 그러니까 그 기술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 이론들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이것이 양자 컴퓨터라는 거 우리는 아직까지 구경하지 못했어요. 그 안에 가는 다양한 기술적 실험들이 컴퓨팅 기술들이 지금 실험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중간 실험 기술까지도 사실 쓸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는 게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R&D 투자를 하다 보면 중간에 부산물들로도 훌륭한 기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하는 건데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네. 존재하지 않는데 감사를 어떻게 해요? 이게 제대로 돈이 쓰이는지. 그러다 보니까 비판도 제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준공을 해야 건축물 안전진단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넌 잘 모르면서 왜 비판하니? 근데 사실 그 사람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감정 싸움이 되는 거죠. 양자 컴퓨터 시대는 올 것이야. 거의 신앙적으로 올 건데 지금 주가가 폭락해서 더 좋지. 지금 싸게 샀으면 나중에 1000배 오르면 이게 어디야. 이런 논리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의 R&D와 우리가 지금 투자라는 건 기회비용이거든요. 내가 이 돈을 갖다가 딴 데다 투자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투자하고는 다른 거고 테마주라는 건 가장 전 잘못된 마케팅 용어라는 거예요. 양자와 관련. 이거는 저는 언론이 비판적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충분하게 이 실제로 양자 컴퓨터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심층적으로 보도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전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한국의 언론이나 방송에서 양자 컴퓨터를 비판적으로 제대로 분석한 글들도 없고 또 하나 보도도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드디어 논쟁들이 쏟아지면서 거품이 꼈다라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나오니까 그래도 그나마 신뢰를 갖고 저도 경청하는 거고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샤르마 교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양한 목소리들이 지금 지나치게 거품이 껴있는 거에 대한 경고 그리고 국가가 R&D의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쓰이는지 국민의 세금이니까 제대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들. 양자 컴퓨터 투자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R&D 투자라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의 수준은 R&D 투자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거를 테마주, 종목주 하면서 오늘 사면 내일 대박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래요. 이제 소개팅 날짜 잡았는데 벌써 마음으로는 지금 애 한 셋 낳고 네. 지금 한 30년 가족 같이 계획하고 산 있고 그런 집 살려고 느낌이네. 하고 있고. 그래요. 소개팅 날짜만 잡았어요, 여러분. 양자 컴퓨터하고 오늘부터 1일인데 이걸로 이제 집 사고 빌딩 올릴 그런 생각까지 하시면 좀 이르다. 네. 양자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좀 낯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에 대한 신봉도 있고 이 엄숙주의가 있잖아요. 네. 전문가 그룹끼리만 하는 어려운 말들. 네. 이건 이진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야. 큐비트가 나오고 1과 0이 중첩되는 영역에 있어. 이러면 일단 안드로메다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자체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학술적 가치 그리고 현존하는 실제 존재를 갖다가 풀어낸 거기 때문에 법칙적으로 양자 물리학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것도 아닌 거죠. 네. 그런데 워낙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이것을 컴퓨팅 기술에 적용하다 보면 예를 들면 양자 오류 보정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양자는 연산할 때 오류들이 좀 발생을 한다 그래요. 기술적으로. 지금 이제 이 아이온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오류를 보정하는 기술 간에 또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글은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고 아이온큐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학술 세계에서 이거 대단하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온큐의 오류 수정 방식 정말 새로운 방식이다라고 해서 칭찬을 받고 있고 학술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류 수정 방식이 나왔다고 해서 양자 컴퓨팅 기술이 진화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암호 체계를 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에서 만들었던 컴퓨터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팅 기술과 컴퓨터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기술들이 네. 실험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컴퓨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컴퓨팅 기술을 자신들의 만의 새로운 논리와 학술적 근거에 의해서 진화된 연산 능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연산을 통해서 암호 체계를 해체했다든지 어떤 뭐 인간의 질병을 발견했다든지 바이러스를 해체했다든지 지금 뭐 예를 들면 아이온큐에 현대자동차도 투자를 했어요. 같이 배터리에 쓰일 신물질을 찾아보자. 네.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골이. 그럼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걸 잘 찾아준다고 하는 빨리 찾아준다고 하니까. 그 기술이 있다고 하는 회사에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크게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럼 현대자동차의 목적에서 배터리 시장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정도에서 R&D 투자는 충분히 여러 방면으로 대기업들은 하거든요. 왜? 가능성이 100가지면 100가지에다 다 합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터질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거는 요 정도의 R&D 예산은 매출 규모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R&D 예산의 규모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기회비용의 규모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죠. 다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설명이 되면 제가 예를 들면 재산이 막 1000억 있어요. 그 정도에서 예를 들면 100억은 항상 R&D 비용으로 써요. 네. 그러면 이런 정도에서 투자하는 건 저는 괜찮다는 거. 그렇지 않거든요. 박사님 굉장히 방금 플렉스한 느낌이 있었어요. 재산이 1000억이 있고 100억 원 정도는 항상 모험 자본으로 내보낼 준비가 돼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 네. 서학개미들은 정말 영끌하시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투자하는데 이것이 오를 수 있다. 좋아요. 근데 1년 뒤, 2년 뒤에 오르는 게 아니라 이건 5년에 걸릴 수도 있고 10년에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10년 뒤를 묵혀두면 10년을 가지고 지금
그럼 수익성 좋은 데다 투자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항상 기회비용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국가의 R&D 비용. 예를 들면 우리 국가도 얼마나 R&D 비용에서 많은 걸 합니까?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또는 안 실수하는 되는 것도 있죠. 네,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감내하는 게 R&D거든요. 근데 투자는 R&D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양자 컴퓨터 관련 말씀을 제가 종합해서 들어보면 이 정도면 뭐 거의 도깨비 방망이에요. 지금 나온 얘기 들어보면 물질에 대한 탐사도 쉽게 이뤄준다고 하고 연산 속도도 너무너무 빠르다고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야 요거 있으면은 뭐든지 다 될 것 같지만 양산까지 상용화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시간이 단축된다고 해도 개인이 투자를 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샤르바 교수 시간이냐. 같은 경우에는 단적으로 30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30년.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이 틀렸다는 네. 게 아니라 맞았다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양자 컴퓨터 물리학 전문가도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충분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 뒤가 아니란 말이에요. 5년 안에 뭔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나치게 현재의 기대감이나 투자자들의 어떤 베팅이 좀 과하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국가는 30년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잖아요. 100년지 대계에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가가 하는 행위, 대기업이 하는 행위, 개인이 하는 투자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거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거고 테마주라는 거 저는 양자 컴퓨터 테마주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 양자 컴퓨터 테마주는 없다. 네. 오늘의 타이틀이네요. 네. 그런데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미 투자하신 분들도 많고 최근 들어서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쪽에 투자가 늘어날 거다. 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쓰이면 여기에서 또 낙수 효과가 생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산업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된다 혹은 이제는 들어가도 된다 이런 시점은 어떻게 가늠을 할 수가 그거는 있습니까? 실제로 양자 컴퓨팅 기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컴퓨팅,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라는 거를 물질적으로 우리가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도 필요하고 네. 연산 뭐 AP라는 일종의 스마트폰의 CPU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양자 오류를 보정하려고 그렇죠. 하는 연산 오류를 보정하려고 하는 기술들도 다양하게 필요한 거고 이것들이 지금 이 집어넣기 위한 일종의 여기에서 연산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저는 그러니까 성과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 성과들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우리의 MRI 기술 이런 것도 양자 컴퓨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MRI 기술이 의료 기술이 더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찾아내는데 천연자원을 쓰는데 꼭 양자 컴퓨터까지는 없어도 이 컴퓨터 기술의 일부 진화로도 우리가 천연자원을 발견하는데 이 기술적 진화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들은 예를 들자면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양자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훨씬 더 경쟁력 있게 속도감 있게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있더라. 네. 그럼 이거는 이 회사의 기본적으로 효율성이 좋아진 거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어요. 양자 컴퓨터 자체가 아니라 이 그렇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발전이 네. 회사의 수익성을 올려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만 올인하고 있거나 기술에만 올인하고 있는 건 그냥 R&D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양자 컴퓨터를 하고 있는 기술을 하고 있는 아이온큐에 투자를 했어요. 네. 이걸 도움 받아가지고 정말로 배터리를 소재가 되고 있는 소재 물질들을 좀 더 빠르게 찾아내면서 이러한 천연자원 사업에 현대자동차가 뛰어들어요. 그래서 성과를 보여요. 그럼 현대자동차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자동차 그것만 하겠어요? 그거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광산도 사들일 거라는 거예요. 하죠. 그러니까 즉 현대자동차는 이것도 하지만 광산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서 천연자원 회사에 대한 주식 투자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나 하지 않고 아이온큐만 했다면 이거는 바보짓을 했다라는 건데 그런 경영은 하지 않았을까 우리 최소한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현대자동차가 봐야 될 것은 즉 올라가는 배터리 원자재 시장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영진이 대응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지 여기에 다양한 수단 중에 하나인 양자를 했다고 해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이 투자나 아니면 산업 시장을 보는 눈이 보통 이렇습니다. 정유사들 지금 우리나라의 굴지의 정유사들도 보면은 작년에 기름값이 올라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정유사들이 기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지만 향후 투자 계획서 보면 어제도 한 회사가 이거 발표하더라고요. 향후 바이오 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으면서 해지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도 신구 기술, 신구의 그 에너지 관련해서 해지를 해서 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이니까
양자 컴퓨터가 지금 당장 뭐가 된다 이런 믿음은 좀 잃을 수 있다. 저는 오늘 그런 경고로 들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유튜브 채널 서학개미 구조대의 대장님 또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선택을 못해요. 우리가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은 배우자, 연인이나 배우자 요 정도겠죠. 대부분 태어나 보니 내가 우리 엄마 딸이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우리 오빠 동생이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그 주어진 조건이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이런 주어진 조건이 예술가들의 인생, 작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반 고흐의 동생 테오가 있고요. 구스타프 클림트의 연인 에밀리 플렉에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 작가들의 작품 세계 그리고 사후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뒷얘기들이 나오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이죠.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와 함께 대표적인 예술가들의 가족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작품에 미친 영향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 바꿨어요. 네. 이정우 대표님. 지금 사장님 되신 거예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비드피스 어떤 회사입니까? 제가 예술 업계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면서 느꼈던 이런저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술 작품에 이제 관심 있고 구매하고 싶어 하는데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투자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해야 손해 안 보는지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데 이 미술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좀 정보의 비대칭성도 크고 네. 많이 폐쇄적이다 보니까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예술 작품의 가격 데이터 그리고 작품 가치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번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래서 예술가들의 가족, 그들이 작품 세계에 미친 영향까지 알려드릴게요 라고 네. 했거든요. 5월이라서 특별히 준비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술가들 주변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친구나 연인, 가족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예술가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다룰 작가들은 네. 마르크 샤갈, 프리다 칼로, 그리고 이중섭이 있습니다. 야, 라인업이 장난 아니에요. 네. 손흥민 나오고 뒤에서 무하메드 살라 출격 대기하고 이런 느낌인데 자, 샤갈부터 만나볼게요. 마르크 샤갈. 우리나라에서도 참 친숙하게 느끼는 작가인데 지금 제주도에서 그 전시도 하고 있죠. 네, 제주도에서도 하고 최근에 서울에서도 진행을 했는데요. 샤갈하면은 이제 특유의 따뜻한 색감 그리고 부드러운 필체 등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화가입니다. 샤갈이 활동하던 1930, 40년대 당시에는 이제 피카소 그리고 마티스랑 같이 3대 화가로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샤갈 같은 경우에는 피카소나 마티스랑은 다르게 좀 명확한 화풍이 없는 작가였어요. 피카소는 큐비즘의 대표주자, 마티스는 야수파의 대표주자였는데 사실 샤갈 같은 경우에는 피카소나 마티스처럼 좀 명확한 특징이 없이 피카소 느낌 반, 좀 마티스 느낌 반 거기에 그림을 보다 보면 왜 이렇게 배치한 건지 알 수 없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초현실주의도 약간 있는 것 같고 한데 좀 명확한 특징이 없어서 모호한 그림을 그린다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샤갈은 나는 어떤 화풍에도 들고 싶지 않다. 나는 내 그림을 그릴 뿐이다 라고 응수하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정체가 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나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요. 당대 그 생전에는 짜장면이야 짬뽕이야 했을 때 난 짬짜면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예술가들 중에는 보면 생전에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사후에 그림의 가치가 확 올라가는 분들이 제법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사후에 이제 가장 조명받은 작가들은 반 고흐가 정말 유명한데요. 샤갈을 보면 사실 이렇게 좀 예술가로서는 회색지대에 있었던 인물이다 보니까 오히려 죽어서 더 유명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모호함이 샤갈 특유의 느낌으로 여겨지면서 당시 활동하던 프랑스에서도 인기를 얻었고요. 러시아에서도 인기를 얻었었고
있었고 그리고 중년 이후에 샤갈이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미국의 갤러리랑 미술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미술이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샤갈이 넘어가면서 온갖 갤러리 그리고 미술관의 샤갈 작품이 정말 바쁘게 전시되었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너는 대체 정체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느낌이 다 들어간다. 이거는 취향을 특별히 안 탄다.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다 샤갈도 그랬다. 근데 샤갈이 예술가로 활동하는데 가족들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 샤갈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는데요. 당시에 사실 샤갈 말고도 많은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만든 작품들도 같이 들고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이주를 하고 그리고 운송기관 상황도 지금처럼 좋지가 않다 네. 보니까 이동 과정에서 작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샤갈의 가족들이 이제 미국과 프랑스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작품을 같이 운송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와, 그때 전쟁 때문에 새로운 대륙으로 이주를 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작품까지 가져간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존을 해줬다. 네. 그러면 작품 보존 상태가 그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되게 큰 요소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작품 관리를 그 전시에 어떻게 했을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 샤갈의 딸인 이다라는 인물이 굉장히 히로인으로 자리매김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샤갈의 작품을 들고서 일반 사람이 타는 칸이 아니라 가축이 타는 수송칸에 탔습니다. 딸이 혼자. 네. 네. 이때 당시에 가축이 타는 칸에는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항원항습 이런 것들이 조절이 용이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작품이 캔버스로 만든 나무 틀에다가 이제 천을 씌워서 만들었는데 이 샤갈의 딸인 이다가 모든 천을 다 벗겨내서 돌돌 말아서 들고 가축칸을 타고 미국으로 넘어갔었다라고 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당시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이 아가씨가 네. 혼자 나는 가축칸에 탈게요. 그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빠는 다른 칸에 타고 딸 혼자. 네. 그래요. 이 딸이 아버지의 작품 가치를 정말 제대로 알아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샤갈이 남긴 작품들의 가치 현재는 이게 금액으로 치면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사실 샤갈이라는 작가가 만든 모든 작품의 가치를 매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정확한 수치가 나타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2017년도 소더비 뉴욕 경매에서 샤갈의 작품 연인이라는 작업이 한화로 약 1,600억 원에 낙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1,600억 원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1,6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오일 페인팅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 이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좀 여러 점이 제작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 판화 작업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2-3천만 원 선에서 거래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두 번째로 우리 프리다 칼로를 한번 만나볼까요? 대표적인 여성 예술가이고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영화로 작품을 만나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성의 인권을 신장할 때 특히 많이 쓰이는 작품이라고도 합니다. 프리다 칼로에게는 어떤 가족사가 있나요? 샤갈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비극적인 가족사를 가졌는데요. 본인의 남편이 자신의 친동생과 사랑에 빠져서 좀 오늘날의 사랑과 전쟁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겪었습니다. 야, 4주 후에 만나야 되겠네요. 네. 프리다 칼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소아마비도 겪었고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30번의 수술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멕시코에서 가장 유명한 당시의 벽화 화가였던 디에고 리베라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디에고 리베라가 여성 편력이 굉장히 강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바람을 피웠는데 이제 프리다 칼로의 여동생인 크리스티나 칼로와도 연애를 했던 거죠. 근데 프리다도 이에 응수해서 또 맞바람을 피웠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혼과 재혼을 거듭하면서 매우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야, 남자가 제일 나쁘지만 여동생 1억이 있습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삽시다. 남의 눈에 눈물 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가족사가 프리다의 작품에도 반영이 돼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자전적인 작가라고 많이 프리다 칼로가 불리는데요. 이 병마와 싸우면서 경험했던 신체적인, 물리적인 고통, 그리고 남편과 관계에서 상처 입은 심적인 고통 등을 표현을 했는데 추상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화살이 온몸에 박힌 자화상을 그리거나 상망신이 갈라진 채로 못이 박혀있는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식인데요. 실제로는 이런 걸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초현실주의 화가다라고 분류되긴 했지만 프리다도 샤갈처럼 나는 누구보다 현실을 그리는 작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열된 자아, 본인이 받은 상처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참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이중섭 작가가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남긴 작품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하잖아요. 네. 이중섭 작가의 가족사는 어땠나요? 이중섭 작가도 굉장히 비극적이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사건 때문에 비극적이었다기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첫째 낳았던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었고 이 과정에서 이중섭이 이 아이를 그리워하면서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아이가 홀로 너무 어린 나이에 천당으로 가는 길이 심심할까 봐 또래 꼬마들을 같이 그려 넣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중섭의 작품을 보면 아이들을 그릴 때 항상 여러 명이 등장한다는 특징을 볼 수 있고 이후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이던 아내와 각각 일본과 한국에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아이들도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중섭이 일본인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낸 그림들도 굉장히 많이 그려냈었어요. 이중섭 작가의 작품 가치 굉장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에 이제 아이들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림들은 1억 원에서 3억 원대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건희 컬렉션으로 많이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 소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가격대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100억 원대까지도 아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많이 드러나 있는 닭과 가족이라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진행됐던 K옥션에서 시작가 14억 원으로 추정이 되었었는데 안타깝게 경매는 취소되었습니다. 이중섭 작가가 부두 노동자로 일할 때 그 부산에서 한국 전쟁을 피해서 내려갔을 때는 담배값을 벌기 위해서 담배 뒤에 그 은박지 뒤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이거하고 담배를 바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의 후손들, 그 그림을 알아보셨던 분들 지금 그 작품이 보존이 되고 있을까요? 궁금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의견 주시네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어제는 낮에 자외선이 정말 피부를 뚫고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더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덥다고 하죠.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4923님 샤가 작품을 유럽에서 직접 보셨군요. 유명 화가의 실제 작품을 접했다는 거 기억이 납니다 해주셨고요. 그래요. 저희 내일도 또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모두 건강하십시오. 발전!